my ears to make them go blushing red. I don't know how you do it, it's just the way you lay them out. It's a poem for my heart.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는 개념 중에 베트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밑에 용어를 직역해 보면요,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대안, 뭐 쉽게 얘기해서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안.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 사람하고 협상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을 갖추고 협상을 하는 것과 대안이 없이 협상을 하는 것은 협상력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대안과 관련해서요, 이런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협상은 파워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협상은 파워게임이다. 그런데 이 파워라는 게요, 도대체 뭘까요? 주먹의 힘인가요? 아니면 권력인가요? 아니면 규모일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먹의 힘이라면 우리는 그 주먹이 제일 센 사람이 협상을 제일 잘할까요? 권력이라면 대통령이 협상을 제일 잘할까요? 규모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협상을 제일 잘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바로 대안입니다. 대안. 협상은 대안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로저 피셔라는 교수가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자동차 사는 협상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루는 그 로저 피셔 교수가 보스턴 시내에 가서 토요타 코롤라라는 차를 사기로 마음먹고 얼마나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를 실험한 사례입니다. 보스턴 그 토요타 매장에 가서 한 딜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토요타 코롤라 한 대를 살 거다. 차는 정했다. 나는 세 가지만 만족하면은 다른 건 어떤 조건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첫 번째, 자주색이 아니어야 된다. 두 번째, CD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 좀 오래된 얘기겠죠. 자, 나는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은 어떠한 조건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최상의 가격으로 이 봉투에 적어서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나는 오늘 저녁 보스턴 시내에 있는 전 토요타 매장에 가서 똑같이 얘기하고 집에 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차를 사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7군데의 토요타 매장에 가서 봉투를 받고 집에서 봉투를 다 펼쳐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격이요,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고 심지어 공장도 가격보다 더 낮게 적혀있는 봉투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느낌상으로 시장 가격보다 더 낮게 적혀 있는 거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공장도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이 있었을까요? 미치고 판다는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딜러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딜러는요,
한 대만 더 팔면 이달에 영업왕이 돼서 엄청난 인센티브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딜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조금 양보하고도 팔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어떤 딜러는 한 대를 못 팔면 해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딜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장도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쨌건 로저 피셔 교수는 이 대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녁에 모든 보스턴 시내에 있는 도요타 매장에 가서 받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죠? 이러한 대안의 힘은요, 뭐 모든 협상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 협상도 결국 이 대안을 잘 활용해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는 전략입니다. 우리 유현진 선수나 뭐 예전에 박찬호 선수나 연봉 협상들을 TV 매스컴으로 여러분들 보면 언제나 한 구단만을 두고 협상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한 구단만을 두고, 예를 들면 LA 다저스만 두고 협상을 하면 결코 성공적인 협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양한 대안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풍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나폴리로 이적한 곤살로 이관인이라는 선수인데요. 이분이 연봉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나서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니저인데 협상 과정에서 아버지가 언론에다가 이런 기사를 냈어요. 아직 계약을 체결한 곳은 없다. 하지만 협상이 진전된 구단이 있는 건 확실하다. 아스널은 확실히 엄청난 제안을 했고 이는 유벤투스도 그렇다. 그 다음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러니 니네가 이과인을 영입하려면 엄청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거다. 그죠? 이런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들이 많다라는 메시지를 풍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기업 M&A 시장에서 대안을 활용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많았죠. 까르푸라는 회사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게 매각되고 지금 사라진 기업인데요. 까르푸가 우리나라의 상륙에서는 실패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고 매각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1996년 7월에 까르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2006년 매각 당시까지 한 10년 동안 거의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까르푸가 매각될 거다. 이런 어떤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까르푸 회사를 보니까요. 점포를 점점 늘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각될 거라고 했는데 점포를 왜 늘리냐. 주변에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으로 계속 지켜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까르푸 협상팀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전략을 잠깐 분석해 보면요. 까르푸가 매각할 당시에 매수 의사가 있던 기업은 롯데마트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죠? 자, 실패한 기업인데 롯데마트에 팔려고 하니까 까르푸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죠. 헐값에 처분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대안을. 경쟁을 붙여야 내가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붙이려고 하니 새로운 매수 의사를 가진 기업이 없는 거예요.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끌어들일 방법이 점포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롯데마트가 현재 2위였고요. 유통업계 2위였고 1위가 이마트였습니다. 근데 1위 이마트와 2위 롯데마트 사이에 점포 개수가 5개가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당시. 그래서 까르푸 협상팀은 우리가 점포를 5개를 더 확장하면 이것을 롯데마트가 인수를 하면 이마트로서는 점유율 1위 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수하려고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2006년 매각 당시에 27개였던 점포를 32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마트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까르푸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두 업체를 두고 경쟁을 시켜서 협상을 굉장히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죠. 그랬더니 더 재밌는 것은 이마트가 자기들도 대안이 없잖아. 까르푸를 인수하지 않으면 이리저리를 지킬 수 없으니. 그래서 시장에 또 인수할 업체들 알아보니 월마트가 또 한국에서는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월마트를 잘 구슬려서 월마트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제 이마트는 눈에 높은 가격으로 안 줄 거면 높은 가격으로 너무 제시할 거면 우리 안 사. 그리고 월마트를 인수해버리고 빠져버린 것이죠. 자, 까르푸 입장에서 이제 대안이 없어졌어요. 또 롯데마트하고 1대1 협상 구도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까르푸는 또다시 대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랜드 그룹, 섬유 그 의복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이랜드 그룹이 유통업계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이랜드 그룹과 롯데마트 두 회사를 사이에 두고 이랜드 그룹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그런 훌륭한 협상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패한 기업이라도 협상은 대안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사례가 조금 복잡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까르푸가 매각에 나왔어요. 근데 롯데마트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까르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끌어들였습니다. 점포를 5개 늘려서. 그랬더니 이마트도 월마트를 대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마트가 월마트를 인수해버리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까르푸 입장에서는 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협상력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그룹을 끌어들여서 결국 이랜드 그룹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안이 있고 없고는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매 협상을 거래처하고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업체하고만 협상을 해서 계속 가격을 깎아달라고 그 업체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그죠? 그 업체가 가격을 못 깎아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붙여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어필해서 니네가 우리하고 거래를 하고 싶으면 이 대안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기업에서 M&A 협상에서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오늘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의 대안이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 상대가 나 말고 경쟁자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대안이 너무 좋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하고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C하고 계속 그 상대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계속 경쟁해서 가격만 계속 높이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상대 대안이 정말 좋을 때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케이블 TV 방송국 M&A 협상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1999년도에 미국의 케이블 방송국 시장 순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1위가 우측에 보이는 AT&T라는 회사예요. 2위가 텔레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고요. 3위가 컴캐스트라는 회사였어요. 4위가 미디어원. 그런데 98년도에 AT&T가 텔레커뮤니케이션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점유율 40%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원이 매각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원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컴캐스트가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원에 협상을 들어갔습니다. 컴캐스트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퍼를 485억 달러로 넣었습니다. 근데 AT&T가 가만히 보니까 미디어원을 컴캐스트한테 뺏기면
자기들 점유율을 좀 위협받을 것 같아요. 1위를 좀 위협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AT&T도 이 협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협상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두 기업이 서로 자기를 인수하려고 제안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높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컴캐스트가 600억 달러까지 제안을 했고요. AT&T가 625억 달러까지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때 재미있는 것은 AT&T의 협상 전략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T&T 입장에서는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계속 가격을 높이 올리다가 미디어원을 인수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익일까? 즉,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협상 전략을 바꿉니다. 협상 대상자를 미디어원이 아니라 컴캐스트로 대상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컴캐스트만 없애버리면, 이 협상 상황에서 컴캐스트만 없애버리면 좋은 협상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안을 무력화시키는 게 협상에서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냐? 컴캐스트, 야, 니네 우리가 자금력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 해봤자 니네 우리 못 이긴다. 니네 진짜 목적이 뭐냐? 그럼 가입자를 많이 유치해서 회사를 키우는 게 니네 목적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원 인수해서 가입자 200만 명 줄게. 컴캐스트 입장에서도 지금 미디어원 인수한다고 해서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는 건 인수하려는 주 목적이겠죠. 그죠? 나쁘지 않은 제안이에요. 그러면 90억 달러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600억에 살려고 했던 거를 200만 명 가입자를 받고 90억 달러만 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AT&T 입장에서도 625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빠지니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미디어원을 인수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AT&T가 결국엔 컴캐스트하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미디어원을 인수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내가 협상하고 있는 상대가 대안이 많다. 즉 힘이 세다 이런 얘기겠죠. 대안이 많다. 그럴 때는 그 대안을 우리가 상대 대안을 좀 무력화시키고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상대 대안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했었다. 그래서 출혈 경쟁 없이 서로 다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협상에서 대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협상에서 배트나 활용법. 첫 번째, 반드시 배트나를 마련해 놓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옷을 사러 갔는데 내가 정말 사는 옷이 이 집밖에 안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안 깎아준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두 집을 사이에 두고 대안을 마련해 두고 뭔가를 협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번째, 아까 로저 피셔 교수의 토요타 코롤라 사례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놓고 당신 말고 다른 데 살 데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무례한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근히 내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은근히. 내가 베트남에 있다는 거 은근히 내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영상에 문 열어놓고 통화하는 거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 전달은 했잖아요. 그죠? 은근히 내비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협상을 하러 갈 때 절대 혼자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명이서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좀 원맨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를 하러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제시하는 게 좀 높아요. 좀 깎고 싶은데 옆에 있는 뭐 배우자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 집하고 이 집하고 어떤 게 낫냐? 아까 그 집이 나쁘지 않고 비슷한데 이 집이 나은 것 같기도 한데 가격이 조금 그러네.
가격만 맞으면 이걸 하겠는데. 근데 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대안을 계속 은근슬쩍 흘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직접 얘기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차를 사러 갈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반떼 한 대 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가 오늘 아반떼 한 대 보고 있습니다.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니네 말고 내 다른 대안이 지금 많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건을 잘 제시해 줘라 라는 것을 은근슬쩍 흘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당신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하라. 내 대안의 조건을 은근히 알려주는 방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뭐 저기보다 저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내가 얘기한 조건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줘야지만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대안도 면밀히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대안이 없다. 그러면 좀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대안이 나보다 너무 좋은 대안이 많아요. 그러면 약간 좀 숙이고 들어가는 방법도 협상을 타결하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대안 활용법은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테크니컬한 협상에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2가지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협상에서 막 비즈니스 상황이나 흥정을 하거나 가격 흥정을 하거나 막 이럴 때 많이 쓰이는 전략들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사회자분께서 얘기하셨듯이 협상이라는 것은 꼭 그럴 때만 쓰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료와 가족과 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정말 협상이 필요하고 유용한 어떤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부터 협상의 좀 근본적인 개념과 본질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